한국은 이제 더 이상 아시아의 국가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나라가 아시아도 아니라니.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려 전 세계 70개국이 동시에 움직였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선택을 지지한다. 그런데 이 선언 뒤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도 중국도 몰랐던 그 한 문장이 지금 전 세계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이제 곧 그 비밀이 공개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한국의 따뜻한 진심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습니다. 또 한국 여기저기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스 카르데나스라고 합니다. 콜롬비아 출신으로 얼마 전까지 보고타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공부했죠. 졸업과 동시에 UN 보건기구 인턴으로 선발되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꽤 자신만만했어요. 의대 성적도 우수했고 영어도 유창했으니까요. 그런데 인턴 배정 결과를 받고 나서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온 인턴들이 희망하는 파견, 국가 1순위가 바로 한국이었거든요.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같은 나라들을 제치고 말이에요. 사실 저는 미국 CDC나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인도 출신 라메쉬도 한국을 1순위로 썼고 케냐에서 온 아미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독일에서 온 한스까지도 한국을 선택했더라고요. 도대체 왜지?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설문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희망사유란을 읽어보니 더욱 이상했어요. 따뜻한 의료진,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는 문화, 진심이 느껴지는 케어라는 답변들이 가득했거든요. 라메쉬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한국 의료진들은 환자를 그냥 환자로 보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가족처럼 걱정해주고 밤새도록 지켜본다는 이야기를 인도에서도 많이 들었거든요. 아미나의 답변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케냐 의료진들이 한국에서 연수받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한국 간병사들은 환자 할머니를 정말 할머니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배우고 싶어요. 저는 펜을 책상에 툭 놓았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의료라는 게 과학이고 기술 아닌가요? 감정이나 정서 같은 건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의대생들이 그런 따뜻함을 배우러 한국에 가고 싶어 한다니. 한류 때문 아닐까? 동기 카를로스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우리는 대학 근처 카페에 앉아서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BTS나 드라마 때문에 한국에 환상을 갖는 거 아닐까? 의료도 드라마처럼 로맨틱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카를로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표정에서 너도 그런 식으로 현실을 보지 마라는 뜻이 역력했어요. 루이스야, 너도 설마 그런 막연한 기대 때문에 한국 가려는 거 아니지? 미국 가서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 배우는 게 낫지 않아? 친구 마리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한국이 뭐 특별한 게 있겠어. 그냥 아시아 드라마 보고 착각하는 거라니까. 실제로는 별거 없을 텐데. 그 순간 저는 묘한 자극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70개국에서 온 우수한 의대생들이 모두 한류에 현혹되어서 비합리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정말 있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논문들, 외국인 환자들의 후기, 의료진 인터뷰까지.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더 궁금해졌어요.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뭔가가 있었거든요.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 만족도가 OECD 상위권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의료 기술이나 시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환자 케어 부문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이상하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이라면 미국이나 독일이 더 앞서 있을 텐데 왜 전 세계 의대생들이 한국의 마음을 배우러 가려고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UN 본부에 연수 파견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한 거예요. 한국 의료 모델 비교 연구라는 명목으로요. 신청 사유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특수성을 직접 관찰하고
환자 케어 방식의 차별점을 분석하여 글로벌 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사실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저는 그냥 궁금했거든요. 정말로 한국에 특별한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모두가 착각하는 건지. 몇 주 후, 승인 메일이 왔습니다. 6개월간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카를로스와 마리아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루이스,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미국이나 유럽에서 배울 게 훨씬 많을 텐데. 드라마 때문에 환상 갖지 마. 실제로는 별거 없을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인천공항행 비행기표도 예약했고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정말로 전 세계 의대생들이 말하는 특별함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과대 포장된 환상일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 한편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곧 그 답을 직접 확인하게 될 테니까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연수 목적이시군요. 한국에서 좋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투가 기계적이지 않고 진짜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에도 놀랐습니다. 시간표대로 정확히 운행되고 역사 안내방송도 친절했어요. 다음 역은 홍대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질서정연함이었죠. 숙소에 짐을 풀고 다음 날 아침 서울대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압도당했어요. 규모도 컸지만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이었거든요. 안내데스크 직원이 저를 보자마자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유엔 연수생 루이스 카르데나스 씨시죠?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제가 외국인인 걸 바로 알았을까요? 신기했습니다. 국제진료센터 김수진 팀장님이 직접 나와서 맞아주셨어요. 먼 곳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저희 병원 시스템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김 팀장님은 3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였는데 정말 친절했습니다. 병원 곳곳을 안내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응급실부터 둘러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환자가 도착하면 3분 내에 의료진이 배정되고 모든 과정이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콜롬비아에서는 응급실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게 당연한데 말이죠. 우리나라는 응급의료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돼요. 어디서든 119에 신고하면 5분 내에 구급차가 출동하거든요. 김 팀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의심도 들었어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 뒤에 숨겨진 문제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오후에는 내과 병동을 견학했습니다. 그곳에서 이민정 간호부장을 만났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20년 넘게 이 병원에서 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오신 연수생들이 가장 놀라는 게 우리 간호사들의 세심함이에요. 환자 한 분 한 분을 정말 가족처럼 돌보거든요. 이 간호부장님이 환자 침상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정말 그랬어요. 할머니 환자한테는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고 젊은 환자한테는 많이 아프죠. 조금만 더 참아봐요 라며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이 간호부장님과 커피를 마시며 인터뷰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미 쪽은 좀 의료 시스템이 느리죠. 당신들 나라는 응급 상황에서도 좀 여유롭게 하는 편이라고 들었는데 여기서는 치료 속도가 빨라서 적응이 어렵겠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아, 그런가요? 하지만 그 간호부장님은 계속 이어가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남미 분들은 조금 느긋하시니까 처음에는 좀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익숙해지시면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아실 거예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정말 불편했어요. 콜롬비아가 느리다고요? 우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말이에요. 더 당황스러운 건 다른 의료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간호사가 웃으면서 거들었어요. 맞아요. 외국 연수생들 보면 처음에는 다들 놀라요. 우리가 너무 빠르다고.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오신 분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개발도상국이라는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물론 콜롬비아가 한국만큼 경제적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의료진들은 정말 헌신적이거든요. 밤새도록 환자 곁을 지키고 가족보다도 더 신경 써주죠. 아마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일 거예요. 이민정 간호부장님의 말에서 은근한 우월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한국 의료진만 헌신적이고 다른 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식으로 들렸어요. 점심시간에 다른 외국인 연수생들과 식당에서 만났는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온 라메쉬였어요. 루이스, 나도 오늘 좀 이상한 경험을 했어. 의사 선생님이 인도 의료 시스템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 그런데 질문하는 방식이 좀 그랬어. 마치 우리가 엄청 뒤떨어진 것처럼 말하면서 라메쉬의 표정에도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도 좀 이상해. 다른 한국 환자들보다 더 친절하게 대하는데 그게 오히려 불편해. 마치 불쌍한 외국인을 도와준다는 식으로 느껴져.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분명 친절한 건 맞는데 그 친절 속에 묘한 거리감이 있었거든요. 마치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을 배려해준다는 식의 시선이었죠. 오후에 중환자실을 견학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수간호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는 환자 생명이 1분 1초를 다투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정말 빨라요. 남미에서는 이런 긴급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좀 천천히 하시겠죠? 또 그 말이었습니다. 콜롬비아가 느리다는 편견 말이에요. 저희도 응급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 빨리 처리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하자 그 수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표정은 별로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러시겠죠. 하지만 워낙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가 몸에 배어 있어서요. 외국분들이 보기에는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따뜻하고 친절한 의료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절 뒤에 은근한 우월감과 편견이 숨어 있었던 거죠. 저녁에 숙소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 의대생들이 말하는 진심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체계적인 시스템을 진심으로 착각한 건 아닐까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에 온 첫날부터 제 기대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배정받았습니다. 거기서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응급실 문이 열리자마자 엄청난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의료진들이 마치 군인들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환자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각 침상마다 담당 의료진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루이스 씨, 오늘부터 우리 응급실에서 견학하시게 됐네요. 응급의학과 박준혁 과장님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표정이 정말 진지했어요. 여기는 하루에 평균 120명의 환자가 들어옵니다. 그중 30%가 중증 환자고요. 실수는 곧 죽음을 의미하죠. 박 과장님의 말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도 응급실 경험이 있었지만 이곳은 규모부터 달랐거든요. 저희는 모든 걸 프로토콜에 따라 처리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거든요. 냉정해야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남성으로 심근경색 의심 환자였어요. 구급차에서 내리자마자 의료진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혈압 90에 60 맥박 불규칙. 간호사가 외쳤고 의사가 즉시 심전도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3분 만에 끝났어요. 환자는 곧바로 심혈관 센터로 이송되었죠. 빠르죠? 이게 우리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박 과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효율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 환자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어요. 보호자는 30대로 보이는 며느리 한 분뿐이었죠. 할머니, 할머니. 며느리분이 울면서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보호자분, 뒤로 물러나 계세요. 저희가 처치하는 동안 방해가 됩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의료진들은 기계적으로 처치를 계속했어요. 혈압 측정, 혈액 채취, 산소 포화도 확인. 모든 게 매뉴얼대로 진행되었죠. 할머니가 잠깐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뭔가 말씀하시려고 했거든요. 물. 하지만 담당 의사는 할머니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호사에게 지시했어요. 금식 상태 유지하고 CT 촬영 준비해요. 저는 할머니 곁에 다가가서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며느리가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할머니는 며느리를 걱정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의료진은 아무도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환자가 들어왔을 때는 더 심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였는데 20대 청년이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다리를 다쳐서 엄청 아파했거든요. 아파요. 정말 아파요. 청년이 소리쳤지만 의료진들은 담담했습니다. 통증 스케일 8점. 진통제 투여하고 엑스레이 먼저. 의사가 기계적으로 지시했어요. 청년은 계속 아프다고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의 눈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요. 다리가 부러진 건 아니죠? 청년이 불안해하며 물었지만 간호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검사 결과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만히 계세요. 저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분명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환자들의 감정이나 불안감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에 박준혁 과장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과장님, 환자들이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할 때 좀 더 마음을 달래주면 어떨까요? 박 과장님은 포크를 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루이스 씨, 여기는 응급실입니다. 감정에 신경 쓸 시간에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해요. 하지만 환자들이 정말 무서워하던데요. 특히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 접근보다는 의학적 접근이 우선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생존율 향상이거든요. 박 과장님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생존율이요? 그럼 환자의 감정이나 불안감은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요. 생명을 구하는 게 먼저고 감정은 그 다음이에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에 다시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더 극단적인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들어온 거예요. 의료진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환자의 아내가 달려왔어요. 여보. 하지만 의료진들은 아내를 저지했습니다. 가족분은 밖에서 기다리세요. 지금은 중요한 시기예요. 아내는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어요. 30분 후 의사가 나와서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소생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아내가 오열하는데도 의료진들은 이미 다음 환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 과장님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과장님에게는 저분들이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냥 환자인가요? 박 과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분들에게는 가족이 있고 걱정과 불안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잖아요. 루이스 씨, 우리는 의사입니다. 감정 상담사가 아니에요. 박 과장님의 대답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의사는 감정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환자를 기계 부품처럼 고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보다 생존율을 봅니다. 그게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거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전 세계 의대생들이 말하는 따뜻함이나 진심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효율적인 시스템만 있을 뿐이었죠. 이건 공감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박 과장님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루이스 씨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감정에 신경 쓰느라 환자를 놓치는 건 아니죠? 또 그 말이었습니다. 콜롬비아를 무시하는 말이요.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효율성 뒤에 숨겨진 차가움도 분명히 보였거든요. 과연 이게 전 세계 의대생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따뜻함일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박준혁 과장님과 충돌한 후 저는 더 이상 병원에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호텔 방에서 창밖만 바라보며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전혀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네온사인과 불빛들이 마치 차가운 기계처럼 느껴졌거든요. 이 도시 전체가 효율성과 속도만을 추구하는 거대한 시스템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며칠 전의 일을 계속 되새겼습니다. 이민정 간호부장님의 당신들 나라는 좀 느려서 라는 말. 박준혁 과장님의 감정보다 생존율을 봅니다 라는 차가운 대답.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게 따뜻함이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 세계 의대생들이 말하는 진심이나 마음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냥 잘 포장된 시스템일 뿐이었죠. 휴대폰으로 콜롬비아에 있는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카를로스와 마리아가 그냥 한류 착각이라니까 라고 비웃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들이 옳았던 것 같았어요. 사흘 동안 호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룸서비스로 식사를 해결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UN 본부에서 온 연락도 받지 않았죠. 넷째 날 아침, 같이 연수 온 라메쉬가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루이스, 왜 연락도 안 받고 그래? 다들 걱정하고 있어. 라메쉬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저는 억지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좀 쉬고 있어. 하지만 라메쉬는 제 표정을 보고 눈치챘어요. 무슨 일 있었지? 얼굴이 왜 그래? 그냥 이곳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라메쉬에게 털어놨습니다. 편견 섞인 말들, 차가운 의료진들, 감정 없는 치료 과정들을. 라메쉬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나도 그런 것 같아.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뭔가 거리감이 느껴져. 마치 우리를 동등하게 보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 그날 오후 UN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국장인 제니퍼 톰슨 박사였어요. 루이스,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했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화상통화 화면 속 제니퍼 박사의 표정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박사님, 죄송합니다.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연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 배울 점이 많죠?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박사님, 사실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아서요. 처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어떤 면에서요? 시스템은 효율적이에요. 하지만 환자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나 공감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빠르게 처리하는 데만 집중하는 느낌이거든요. 제니퍼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문화적 차이도 있고. 그리고 저는 말을 이어가기 힘들었어요. 의료진들이 저희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개발도상국에서 왔다고 해서 마치 배울 게 없는 사람들처럼 대하더라고요. 제니퍼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연수를 중단하고 싶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더 이상 여기서 배울 게 없는 것 같아서요. 루이스, 성급한 판단은 아닐까요?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봤어요. 한국 의료의 실체를. 겉으로는 따뜻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가운 기계 같아요. 그날 밤 다음 병원 방문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까지. 원래는 6개월 동안 여러 병원을 돌며 비교 연구를 할 예정이었거든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은 자료들, 병원에서 받은 안내서들, 의료진들과 찍은 사진들.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는데 그것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한강 다리들의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마치 냉기가 감도는 것 같았어요. 결국 카를로스와 마리아가 맞았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효율적인 시스템과 겉보기 친절함만 있을 뿐이었죠. 노트북을 켜서 항공권 검색을 했습니다. 가장 빠른 귀국 항공편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3일 후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예약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UN 본부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루이스,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아직 볼 곳이 많이 남았잖아요. 특히 지역 병원들은 대형 병원과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충분히 봤어요. 답장을 보내고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화려했지만 제게는 더 이상 감동을 주지 못했어요. 한국의 따뜻함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였구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일 후면 이 차가운 도시를 떠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한국의 모습은 아직 보지 못했다는 거요. 귀국 하루 전 아침이었습니다. 항공권도 예약했고 짐도 거의 다 쌌어요. 오후에 인천공항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루이스 씨,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연락드려서요. 간호팀장 이수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난미 환자가 들어왔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어서요. 혹시 통역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미 한국에 실망해서 떠나기로 결심했거든요. 저는 내일 귀국 예정이라서요.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 깨었다 하면서 계속 스페인어로 뭔가 말하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서요. 이수진 씨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시간만이라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환자를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향했는데 분위기가 며칠 전과는 달랐습니다. 의료진들의 표정이 더 진지해 보였거든요. 환자는 볼리비아에서 온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의식이 오락가락하면서 계속 스페인어로 중얼거리고 있었죠. 뭐라고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담당 의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환자 곁으로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어요. 미 에스포사, 미 히오. 환자가 작은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볼리비아에 있는 가족들 말이에요. 그 순간 의료진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환자의 손을 잡더라고요. 젊은 간호사였는데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가족이 걱정되시는구나. 간호사가 스페인어는 못해도 환자의 손을 꽉 잡으며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며칠 전에 차가운 응급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환자분이 가족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세요. 볼리비아에 전화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통역해주자 의료진들이 바로 움직였습니다. 국제전화 어떻게 하죠? 제가 해드릴게요. 간호사들이 서로 도우며 환자의 휴대폰을 찾아서 볼리비아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국제전화비는 병원에서 부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름표도 없고 병원복도 입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실례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김영숙이라고 해요. 외국인 환자 도우미 봉사를 하고 있어요. 알고 보니 이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외국인 환자가 오면 언제든 달려와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환자분 가족이 볼리비아에 계시죠? 저희가 번역 앱으로라도 대화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김영숙 씨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서 번역 앱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볼리비아 가족과 화상통화를 연결해줬어요. 마마, 에스토이 비엔. 환자가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울컥했습니다. 옆에서 다른 봉사자가 말했어요. 저분은 벌써 3년째 이렇게 오시고 계세요. 본업은 따로 있는데도 외국인 환자 있으면 달려오셔서 도와주시거든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제가 물어보니 김영숙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외국에서 아플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 고마움을 갚는 거예요. 그때 또 다른 봉사자가 나타났습니다. 60대 할아버지셨는데 손에 따뜻한 죽을 들고 계셨어요. 환자분 깨어나시면 이거 드시라고 해주세요. 집에서 직접 끓여온 죽이에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분이 환자를 위해 집에서 죽을 끓여서 가져오신 거였어요. 할아버지, 이 환자분과 아는 사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아픈 사람이니까요. 나라가 다르다고 사람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할아버지의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후에 환자가 깨어났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실 주변에 봉사자들이 10명도 넘게 모여 있었거든요.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도우고 있었어요. 한 분은 환자의 빨래를 가져가서 세탁해주고 또 한 분은 볼리비아 음식과 비슷한 걸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심지어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는 대학생 봉사자도 와서 간단한 대화를 나누려고 했죠. 이분들이 다 자원봉사자예요? 저는 김영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네. 우리는 국가나 병원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오는 거죠. 보수도 없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걸 얻고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요.
그때 김영숙 씨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가 대신 사람을 믿어요. 시스템보다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찾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진짜 따뜻함. 진짜 진심이요. 대형 병원의 시스템적 효율성 뒤에 숨어있던 또 다른 한국이 있었던 겁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진짜 따뜻함이요. 저는 그날 밤 항공권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본부에 연락했어요. 박사님, 연수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제가 놓친 게 너무 많았어요. 진짜 한국의 모습을 이제서야 발견했거든요. 볼리비아 환자가 퇴원하던 날, 김영숙 씨가 저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루이스 씨, 며칠만 저희와 함께 다녀보실래요? 진짜 한국 의료가 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궁금했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7시, 김영숙 씨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다른 봉사자들도 있었어요. 박정우 씨라는 60대 할아버지와 이미경 씨라는 40대 주부였죠. 오늘은 뇌팔 환자분이 계세요. 백혈병 치료받고 계신데 가족들이 언어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박정우 씨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퇴직 후 5년째 이런 봉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뇌팔 환자를 만났는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20대 청년이었는데 치료비 때문에 가족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 한국에 온 상황이었거든요. 환자의 어머니가 병실 한 구석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낯선 나라에서 아들의 병을 지켜봐야 하는 심정이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김영숙 씨가 번역 앱을 켜서 천천히 대화를 시도했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박정우 씨는 네팔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식당을 찾아서 연락했고, 이미경 씨는 네팔어를 할 수 있는 통역사를 자비로 불러왔어요. 이 모든 비용을 다 개인이 부담하시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 김영숙 씨가 담담하게 답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 누가 대신 내주겠어요? 오후에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네팔 청년의 치료비가 부족해서 가족들이 절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봉사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좀 보탤게요. 저도 얼마 안 되지만 병원 로비에서 즉석 모금이 이루어졌어요. 이름 없는 봉사자들이 자신의 용돈을 모아서 치료비를 마련해 주는 거였죠. 저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왜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박정우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박 씨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제가 30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집안은 정말 가난했거든요. 박 씨의 얼굴에 그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몰래 입원비를 대신 내주셨어요. 지금도 누구인지 몰라요. 그분 덕분에 살아나신 거군요. 그뿐만 아니에요. 입원해 있는 동안 매일 누군가가 와서 간병을 도와주고 식사도 챙겨주고 가족들 심리 상담까지 해주더라고요. 모두 이름 없는 분들이었어요.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고통을 알아야 진심을 품을 수 있다는 걸.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해줄 차례라고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의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은 겉모습일 뿐이었어요. 진짜 따뜻함은 이런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었죠. 이미경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아이가 아팠을 때 도움받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말해줬거든요. 고통은 나누면 줄어들고 사랑은 나누면 커진다고. 김영숙 씨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잠깐 망설이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외국에서 아팠을 때 현지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때 느꼈거든요. 국경은 있어도 마음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그날 하루 종일 봉사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암 환자 할머니의 머리를 감겨드리는 봉사자, 수술 앞둔 환자 가족을 위로하는 봉사자, 임종을 앞둔 외국인 환자의 손을 잡고 있는 봉사자들. 모두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남을 돕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름도 모르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말이죠. 저녁 무렵 네팔 청년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병실에 있던 모든 봉사자들이 환호했어요.
마치 자신의 가족이 낳은 것처럼 기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 의료진들을 차갑다고 비난했는데 정작 진짜 따뜻함은 제가 보지 못했던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호텔 로비에서도, 방에 들어가서도 미안합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오해했던 것에 대해서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불빛들 뒤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노트북을 켜서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의대생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의료는 단순히 기술이나 시스템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사랑이 있었어요. 제가 찾던 진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노트북을 켜고 UN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될 것 같았어요. 제목부터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분석이라고 쓰려다가 지웠어요. 그건 제가 진짜로 본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공감의 프로토콜, 고통의 기억이 만든 연대. 이 제목이 더 적절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 의료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였거든요. 보고서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병원이 아닌 복도에서, 의사가 아닌 환자 곁에서 시작해야 한다.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지난 며칠 동안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김영숙 씨의 따뜻한 손길, 박정호 씨의 울먹이는 목소리, 이미경 씨의 조용한 미소. 오전 10시쯤 UN 본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니퍼 박사님, 연수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들을 제대로 기록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30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루이스, 며칠 전에는 일주일 만에 떠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연장을 요청하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표면만 봤었어요. 하지만 진짜 한국 의료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전 세계가 알아야 할 이야기예요. 오후에 병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숙 씨와 함께 외국인 환자 지원센터를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지원센터는 병원 지하 1층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20명 정도의 봉사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분은 번역을, 어떤 분은 식사 준비를, 어떤 분은 심리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다 자원봉사자세요? 네. 모두 본업이 따로 있으시지만 시간 날 때마다 와서 도와주시거든요. 센터장인 정미애 씨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10년 전부터 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 혼자 시작했어요. 외국인 환자 한 분이 언어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보고 도와드리기 시작한 게 이렇게 커졌죠. 정미애 씨의 책상 위에는 세계 각국의 감사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아랍어, 러시아어, 태국어로 쓰인 편지들이었죠. 이 편지들은 뭐예요? 도움받으신 분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신 후에 보내주신 감사 인사예요. 가끔 이런 편지들을 읽으면 정말 힘이 나거든요. 한 통의 편지를 읽어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환자의 가족이 쓴 편지였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건강하게 돌아오셨어요. 방글라데시에서도 한국처럼 외국인을 따뜻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따뜻함이 단순히 한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요. 다음 날에는 외국인 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베트남 여성 응웬 씨는 한국에서 5년째 살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라서 매일 울었거든요. 응웬 씨가 어색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한국어 가르쳐주고, 취업도 도와주고, 아픈 아이 병원에도 데리고 가주고. 누가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요. 길에서 만난 할머니, 동네 아주머니, 교회 사람들. 다들 자기 일처럼 도와주셨어요. 응맨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또 다시 한국인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는 처음 만났던 박준혁 과장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며칠 전에 충돌했던 그분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루이스입니다. 박 과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루이스 씨, 귀국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아니에요. 연수를 계속하기로 했어요. 과장님께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지난주 제가 했던 말들을 사과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을 차갑다고 비난했던 것에 대해서요. 제가 표면만 보고 판단했어요. 죄송합니다. 박 과장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좀 딱딱하게 대했나 봐요. 사실 응급실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거든요. 환자들이 더 불안해할 수 있어서요. 그래도 환자들의 마음을 무시한 건 아니셨죠? 당연하죠.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에요. 우리는 최선의 치료로 마음을 전하려고 해요. 박 과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 밖에는 정말 따뜻한 분들이 많아요. 의료진들은 의학적 치료에 집중하고 봉사자들은 감정적 치료를 담당하죠. 서로 다른 역할이지만 목표는 같아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환자를 돕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한국 의료의 특징은 공식적 시스템과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완벽한 조화이다. 의료진은 전문성으로, 시민들은 따뜻함으로 환자를 치료한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한국 의료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이제는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 도시에, 이 나라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몇 주 후 제니퍼 박사님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루이스, 당신의 보고서 초안을 읽어봤는데 정말 놀랍네요. 이런 관점에서 한국을 바라본 연구는 처음 봤어요. 이 연구가 완성되면 전 세계 의료계에 큰 화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의심과 편견이 이제는 존경과 감사로 바뀌었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진짜 치유의 힘이었어요. 6개월간의 연수를 마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유엔 본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저는 정말 떨렸어요. 서울대병원 국제회의실에는 한국과 해외에서 온 의료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상으로는 유엔 본부 관계자들과 전 세계 각국의 보건부 담당자들이 참석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스 카르데나스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면서 저는 6개월 전 인천공항에 내렸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때와 지금의 제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새삼 놀라웠거든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왜 전 세계 의대생들이 한국을 선택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화면에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제목은 고통의 기억이 만든 연대 한국의료의 진짜 힘이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병원이 아닌 복도에서, 의사가 아닌 환자 곁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김영숙 씨와 박정우 씨가 보였어요. 이분들이 제 발표를 들으러 와주셨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고통을 기억하는 민족입니다. 자신이 받은 아픔을 통해 남의 아픔을 이해하죠. 그래서 한국의 의료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치유합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만났던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볼리비아 환자를 도왔던 김영숙 씨, 네팔 청년의 치료비를 모금했던 박정우 씨, 방글라데시 가족을 위로했던 정미애 씨. 이분들은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명예나 인정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누군가 아프면 달려가서 도와줄 뿐이죠. 화상으로 참석한 유엔 보건국장 마이클 라이언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한국의 의료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전문성 자체가 환자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박준혁 과장님이 객석에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기억하는 나라예요. 그 기억 때문에 남의 아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발표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기술은 사람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 의대생들의 선택을 받는 이유는 최신 장비나 효율적 시스템 때문이 아니에요.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잠깐 후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마이클 라이언 박사가 화상으로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루이스 박사의 보고서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의료의 본질을 일깨워줍니다. 이 연구 결과를 전 세계 보건 정책에 반영해야겠어요.
발표 후 김영숙 씨가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루이스 씨, 정말 고마워요. 저희가 하는 일을 이렇게 알려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저에게 진짜 의료가 뭔지 가르쳐 주셔서요. 김영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콜롬비아 가서도 이런 마음 잊지 마세요. 귀국 전날 밤, 저는 한강공원을 혼자 걸었습니다. 6개월 전 차갑게만 보였던 서울의 야경이 이제는 정말 따뜻해 보였어요. 휴대폰으로 콜롬비아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한국에서 잘 지냈니? 네.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아버지, 저 콜롬비아 돌아가서 NGO 하나 만들려고 해요. NGO라니? 한국에서 배운 걸 우리나라에도 전하고 싶어서요. 외국인 환자들을 도와주는 봉사단체 말이에요. 아버지가 잠깐 말씀이 없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라.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라.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 많은 분들이 배웅 나와주셨어요. 김영숙 씨, 박정우 씨, 정미애 씨, 그리고 박준혁 과장님까지. 루이스 씨, 콜롬비아에서도 한국처럼 따뜻한 의료 만들어주세요. 박정우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한국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모든 분들이 웃으셨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져 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콜롬비아 돌아가서 루이스 케어 센터를 만들겠다고.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을 우리나라 외국인 환자들에게도 전해주겠다고. 3개월 후 보고타에 한국식 환자 케어 센터를 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루이스,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친구 카를로스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웠어. 고통을 나누면 줄어들고 사랑을 나누면 커진다는 걸. 카를로스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1년 후 유엔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글로벌 케어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식 환자 케어 모델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겠다는 거였죠. 지금 저는 남미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한국 같은 따뜻함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가끔 서울의 야경 사진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진짜 국뽕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거라고. 한국은 말로 증명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줬거든요. 그 마음을 이제 저도 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더 멀리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시면 자랑스러운 감동 이야기 매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